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 모시고 이번 주 주요 증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국발 반도체 훈풍이 불었고 예. 또 국민연금발 저 PBR 주식들의 훈풍이 불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상승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2,400억, 하이닉스를 2천억, 그리고 현대차를 1,000억 이렇게 샀는데 골고루 반도체, AI 관련된 주식들을 사고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저 PBR 혹은 밸류업과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들의 순매수가 집중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국민연금 저 PBR 훈풍이 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정부에서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기업들은 좀 채찍도 들고 당근도 들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혼도 냈다가 좀 타일러도 받다가 칭찬도 해줬다가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책적인 대응도 중요하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바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너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분들 바뀔 의지가 충분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거는 개별 기업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인지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뀌려는 준비들을 지금 이 뭐 정책이 나오건 안 나오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나오든 말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잘 구분을 해야겠네요. 네, 결국은 관건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바뀔 수 있는지 여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근과 채찍 든더라도 아이가 공부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맞아요. 보시면 된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살펴봤고요. 그런데 미국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시 물가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세도 여전하다고 들리고 그러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는 시기가 좀 더 뒤로 미뤄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진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랐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물가가 뭐 높게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오히려 금리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에 대한 기대가 좀 조정된 부분이 좀 있어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좋다 해서 예. 그냥 적당히 좋네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 좋은 데에서 그냥 좋은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 또한 옛날보다는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금리는 좀 낮아졌다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해석들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하는 PC라는 물가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을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 지표가 지난달에 비해서 한 0.4% 정도 올라서 최근 1년 사이에는 가장 높은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시장의 반응은 걱정했던 거 딱 그 정도 수준이다. 라는 반응. 그리고 지표 하나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지금 아직까지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니까 이번에 높게 나온 것만 가지고 그냥 결론 내기는 좀 어렵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라는 시기는 당초에 한 5월 정도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6월 인하 쪽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도 연내 4회 인하를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3회 정도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할 것 같다,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은 이미 시장에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3월 달에 이제 5월에 인하를 언제 할 건지 얘기해 줄게.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좀 약간 말장난 같은 예.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6월 달에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그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언제부터 주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3월 달에는 5월 달에 얘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시기마저도 또 뒤로 미뤄질 것 같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게 미 연준,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뭘 하겠다라고 또 얘기한 게 있었냐면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썸네일이 잘못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양쪽 하나 한 대더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어. 요거는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내 일부 의원이 네. QE, 그러니까 다시 돈 풀기를 위한 빌드업을 시작한 것 같다. 빌드업. 그것도 또 말장난 같네. 그럼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빌드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혹시라도 자산 매입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보면요. 우선은 지금 시장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네. 첫 번째로는 역 RP의 잔고가 많이 줄었다.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그냥 네.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맡기는 예금이 있어요. 그걸 그냥 예. 역 레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예.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잔고가 떨어지고 있다. 첫째. 두 번째로는 BTFP 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종료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이 예금은 떨어져가 대출은 올라가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문제야. 이거 돈은 말라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을 연준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단기 채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옐런 장관이 단기 채권의 비중을 늘리겠다. 즉 다시 말하면은 미국 정부도 이제 돈을 빌릴 때 1년만 빌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아니면 10년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년 빌려주는 건 장기 채권, 1년 빌리는 건 단기 채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채의 비중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일수록 조금만 빌려줘. 한 달만. 일주일 있다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단기 채권에 대한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흐름에 발맞춰서 연준 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를 많이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준 의원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의장인데 이분의 표현도 딱 이런 표현이에요. 향후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빌드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의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에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은행의 예금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뭐로 보고 있어요? 늘어난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이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SVB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난 이후로 미국 은행에서는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네. 돈을 맡길 곳이 없어서 네. 그래서 어디가 좋지?라고 하다가 잠깐만 연준에다 맡기는데 5% 금리 준대. 예. 왜냐하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 얘기는 나한테 맡기면 금리를 이만큼 줄게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국은행에다가 예금 못 하잖아요. 예. 한국은행은 예금 안 받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예금을 받는 거죠. 역 RP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 근데 그 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굉장히 있었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달러까지 늘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0.4조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주는 메리트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빼서라도 뭔가를 써야 되는 어딘가에 메꿔야 되는 뭐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른데 금리 메리트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시중 은행이 연준에다 돈을 맡기면 적지 않은 고금리에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돈까지 찾아가면서 본인들이 어디다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건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금 잔고도 지금 자꾸 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은행들은 지금 다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객들이 다 자금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서 인출에다가 뭐 다른 데 또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대형 은행과 예. 중소형 은행 간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하고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금리를
뭐 1%도 안 줘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기준금리가 5%인데 예금금리를 1%는 안 준다고? 예. 그 오히려 이제 디마케팅인 거예요. 음, 우리한테 예금 주지 마. 그 우리 돈 너무 많아서 쓸 데도 없어. 우리한테 예금 좀 갖고 오지 마. 라고 할 정도로 대형은행의 상황은 너무 좋고요. 예. 반대로 뭐 지역은행이나 아니면 중소형 은행들은 상황이 그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어서 곧 어려워진다. 그래서 뭐 주가가 작년 말 기준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고 곧 있으면 이제 망하는 은행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옐런 장관도 하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명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금융시장마저도 양극화 추세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세간의 가장 관심, 저는 요즘은 이 키워드 하나 꼽고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금 연일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1억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등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작년 3월부터 계속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딱 SVB 은행 망했을 때부터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상한 대출 프로그램, BPFP라는 그런 이상한 대출 프로그램을 하면서 돈을 이제 풀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때는 아무도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효서가 어차피 나 주식으로 돈 잘 벌 수 있어. 비트코인 얘기하지만 어차피 관심 없어. 이런 분위기에다가 예. 지난주부터인가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나도 많이 올라가지고 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여의도 내에서도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랐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죠. 이것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겼다라는 것은 승인해 줄만 했기 때문에 해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예. 한 가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승인해 줘도 국민들한테 욕 안 먹을 수 있겠다. 만약에 욕을 먹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비트코인 잘못돼서 영혼 가면 어떡해. 예. 그럴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승인해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줬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해 말아야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야, 투자했다가 이게 빵원이 되면 어떡해. 그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안도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장사해야 돼요. 나도 만들어야지. 예. 쟤만 팔면 되나?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당시에 미국에서도 ETF 승인된 이후로 수수료 경쟁을 당일에만 네가 내렸냐? 나도 내릴 거야. 나도 내릴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에서 넘버원 ETF라는 그 도장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ETF가 새로 나와도 지금 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뭐 2차 전지 ETF 무슨 ETF 정말 많이 나왔고 미국에도 뭐 수없이 많은 ETF 심지어는 뭐 3배 레버리지 ETF 아니면 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ETF 등등 더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 상품이 없어요. 예.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많은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려고 할 거고 그 얘기는 관점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쟤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다가 쟤 없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이 부각되면서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모 자산운용사 대표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ETF 있으면 나도 좀 사고 싶어요. 오. 요 얘기는 우리도 좀 장사하게 해주세요. 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먹거리가 없어요. 이런 음. 얘기라고 보시면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 자체가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조금씩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또 반감기라는 게 있던데 반감기가 뭐예요? 두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채굴한다라고 하죠. 예.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잘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좀 주는 보상으로 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것을 할 때
반감기가 되면은 주어지는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이 주는 거네요. 공급이 줄어들겠죠. 근데 과거에는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씩 출렁출렁 거렸어요. 왜냐하면은 반감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 하이닉스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어느 날 반도체의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매출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채굴 업체들이 도산해서 더 이상 채굴을 안 한다. 그러면 채굴을 안 한다라는 개념은 비트코인의 보안이 낮아진다. 그래서 망해버리고 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반감기 때마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반감기 전후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흔들리다가 예. 반감기가 지났는데도 야 영으로 안 갔네. 괜찮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ETF가 승인되면서 0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망하진 않아. 그러면 뭐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이 채굴하는 비트코인 받는 애들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망하진 않는다. 이런 관점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가 되면은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든다. 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본격화되는 것은 4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월로 반감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럼 반감기 뒤에 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꽤 계신 거네요. 네. 이미 이제 지금은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 4월 이후에는 반감기 효과가 확인되겠죠. 네. 그럼 더 중요한 요소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세 번째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ETF랑 반감기는 예. 지금 있는 일이고 작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예. 요즘에 제가 보면은 저는 작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뭘 했잖아요. 해지한다라는 얘기는 예. 어떠한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세요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 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미국 부채가 너무 심각해지면은 오를 수 있는 자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비트코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 동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는 전략가가 딱 이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 미국 정부 국채가 너무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부채의 악의 순환고리에 빠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가지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GDP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2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예. 28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보시고요. 코로나 당시 저점이 20조 달러였어요. 예. 20조 달러에서 8조 달러가 늘어난 거네요. 예. 8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GDP가 1.6조, 1.8조 이 정도 되잖아요. 야, 그럼 3년 만에 우리나라 같은 규모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다는 예. 얘기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라고 따져보려고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GDP가 8조 달러였을 때가 1995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995년이면은 건국 이래 한 200년 동안 증가시킨 GDP만큼이 이 3년 동안에 그렇네. 늘어난 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부채는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에 미국의 부채가 23조 달러였거든요. 예. 지금은 33조 달러입니다. 10조 늘었네요. 10조 늘었어요. 오. 근데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100일이면은 1조 달러씩 증가한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40조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미국의 그 부채가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러면 금리 4% 곱하면은 1.6조 달러인데요. 이러면은 국방비보다 50%가 더 많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내려고 빚을 또 내야 되는 이거는 어디 누구한테나 들어오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미국 정부가 이러고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야 이거 저거 어떻게 되지? 저는 무섭거든요. 네.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비트코인만 떠오른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더 많은 돈을 풀게 되는 상황이 자명해 보인다. 그러면 돈값이 떨어지니 돈값에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할 만한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아.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하면 더 오르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야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 국민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조사해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4% 정도 되더라고요. 14%요.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이 예. 14%. 근데 이분들한테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좀 늘리고 싶어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5%가 네, 늘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따져보니까 0.1%도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민들한테는 거의 자산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대략 한 170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다 비트코인을 전부 다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1%가 안 되니까 네네.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게 좀 작아 보이긴 한다. 전 세계 주식 시장에는 110조 달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1조 달러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금의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정도 되니까 글쎄 뭐 그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코인 시장에는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다른 코인들도 많은데 거기는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다른 코인들이 야 너무하다 나도 좀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면서 이게 다른 코인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긴 하겠으나 저는 코인이 오르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유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부채에 대한 해지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에 있는 저희 친구나 지인분들도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알트코인 없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알트코인을 조금 사가지고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먹더라도 비트코인을 많이 사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비트코인에서 깨지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을 들고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 샀는데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샀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 움직여서. 예. 그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중으로는 사셔도 되는데 그 이상의 비중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권하진 않고요. 네.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도 비트코인이 각자의 자산에서 금융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은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자산이 가격이 0이 될 가능성이 떨어졌다면 비중으로 따졌을 때 뭐 1%도 좋고 2%도 좋고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석 대표님처럼 전통적으로 그 금융권에 계셨던 분께서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인정하는 논조로 말씀을 하신다면 진짜 세상이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거의 없긴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코인 열렸다가 아니라 증시 열렸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코인에 돈이 몰리면 증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약간 이제 시장에 돈이 많다면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니어가지고 네. 코인이 너무 좋으면 네. 주식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산 시장도 급변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호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